지난번에 잠깐 저희가 이걸 하고 넘어갔는데, 로컬러티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컴퓨터 구조 안 들으신 분. 아, 저희가 로컬러티는 사실 뒤에, 또 한번 설명을 할 기회는 있긴 합니다. 예, 한데, 뭐 하는 김에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로컬러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저희가 메모리 매니지먼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관련해서 할 때, 저희가 이제 TLB라고 하는 버퍼, 그러니까 캐시를 배울 때가 있어요. 챕터 21인가? 2인가? 그쯤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캐시거든요. 그래서 캐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 때 배웠던 캐시를 한 번은 좀 살짝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캐시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하지는 않을 건데, 기본 개념 같은 거 잠깐 보시고 뭐 다이렉트 맵드, 셋 오소시에이티브 방식, 그다음에 이제 캐시 미스가 나는 타입들, 콜드 스타트 미스, 컴펄서리 미스, 컴플렉트리 미스, 컴플렉트리 카패시티 미스 세 가지 타입의 캐시 미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시험 문제 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캐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 때 메모리 하이라키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 수업이든 아마 다른 교수님 수업이건. 그래서 메모리 하이라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루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냐?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메모리 테크놀로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불행하게도 인류는 아직까지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빠른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면 용량이 작고요. 용량이 크면 속도가 느립니다. 물론 돈이 아주 많으면 용량도 빠르고 용량도 크고 속도가 빠른 메모리를 어떻게든 구현할 수는 있어요. 구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용량이라 함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아티클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빗 퍼 코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완달러를 우리가 지불했을 때 얼마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디램 같은 거 16GB 뭐 예를 들면 있어요. 뭐 10GB라고 할게요. 10GB인데 얘가 뭐 100달러예요. 이 정도 되나? 얼추 예. 100달러 정도 되죠. 10몇만 원. 자, 그런데 우리 SSD 같은 경우는 1TB가 예를 들면 100달러예요. 그렇죠? 대충 봤을 때. 그러면 얘는 우리는 D램 같은 경우는 완빗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10GB인가 10기가 10에 10 곱하기 2에 30승 곱하기 8 나누기 100을 하는 거고요. 1달러당 몇 빛을 저장하는지 보려면 SSD 같은 경우는 1테라 바이트를 이제 100달러로 나누는 거죠. 이게 용량이에요. 동일한 가격에 얼마만큼에 하는지.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많아서 100달러가 아니라 10GB의 디램을 10GB의 디램을 100개 넣어서 내가 1TB로 만들 거야. 할 수 있죠. 근데 대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메모리 하이라키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지금 설명하고 말 거예요. 나중에 설명 안 할 거야. 그래서 메모리 하이라키 보면 이런 그림을 보시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가 CPU 해서 여기 레지스터 여기에 캐시 메모리 보통 SRAM이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메모리, D램. 그 다음에 세컨더리 스토리지라고 하는 게 SSD나 HDD. 그 다음에 아카이브라고 하는 뭐 테이프나 뭐 기타 등이 있죠. 아카이브 같은.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캐패시티, 용량이 커지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비퍼 코스트가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SRAM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구조 시간에 잠깐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트랜지스터 4개 또는 6개 또는 8개, 10개 뭐 그거는 이제 SRAM을 구현하는 회로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몇 개로 구현이 돼 있어요. 속도는 쟤를 읽는 속도는 보통 나노세크 수준입니다. CPU랑 큰 차이가 없어요. 속도에서는. 근데 쟤는 제가 저거가 뭐 1바이트당 저게 SRAM 같은 경우가 뭐 지금 SRAM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여러분의 CPU 보면 L1, L2, L3 캐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 스펙을 보면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사이즈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CPU에.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조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시죠, CPU에. 그 L1, L2, L3 캐시가 다 SRAM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런 지금 L1, L2, L3 캐시가 보통 뭐 L1 캐시 같은 경우가 10몇 메가바이트에서 뭐 32 메가바이트 정도까지가 이제 비싼 CPU죠. L3 캐시가 이제 여러 개의 멀티코어들이 공유하는 캐시예요. 공유하는 캐시 같은 경우가 좀 크면 256 메가바이트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수십에서 수백 메가바이트 정도 될까 말까 해요. 그거의 가격은 꽤 비싸죠. CPU 가격의 꽤 많은 부분을 제가 차지합니다. CPU 크기의 꽤 많은 부분을 제가 또 차지합니다. SRAM이. D램 같은 경우, D램은 보통 지금 뭐 8기가 16기가바이트 정도 되죠. 그게 한 10만 원대 수준일 거예요. 근데 D램 같은 경우에 속도가 이제 수십 나노세크죠. 최근에 빠르다라고 하더라도 20에서 30,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는데 20에서 30 나노세크 정도 돼요. 그러면 SRAM에 비해서는 20배에서 30배 정도 느리고요. SRAM은 또한 당연히 이제 레지스터나 CPU에 비해서는 4, 5배 느리긴 하죠. 대신에 이제 훨씬 더 많은 수십 기가바이트 단위, 기가바이트 수준에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SRAM이 메가바이트 단위였다면. 그 다음에 SSD나 HDD 같은 경우는 다 요즘 테라바이트 수준이죠. 뭐 512기가바이트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 제품 라인업은 보통 256기가바이트부터 있긴 해요. 128이나.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SSD를 개발했을 때 처음 이제 SSD라는 놈을 개발했을 때 저도 그 팀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라인업이 이제 64기가바이트부터 쭉 해서 512기가바이트까지의 라인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높아져서 최근에 제가 하이닉스랑 삼성 쪽 엔지니어들이랑 만나서 그냥 물어봤을 때는 256 기가바이트가 일단 최소 단위인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1테라, 2테라, 이제 4테라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컨슈머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테라바이트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돼가고 있죠. 저장 장치에서는. 얘네들은 보통 SSD가 하드디스크보다 빠르다고 해도 얘가 데이터를 읽어내는데 보통 아직까지도 제가 세팅해 놓은 값보다 개선은 안 된 것 같아요. 제일 빠른 놈이 35 마이크로세크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세크 단위죠. 나노세크에서. 그러니까 1000배가 느려져요. 속도가. 라이트 하는 시간은 보통 빠르면 4, 500 마이크로세크, 좀 긴 놈은 수 미리세크 정도가 돼요.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하드디스크는 더 느리죠. 하드디스크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강의 동영상으로 드리긴 할 건데,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미리세크 단위입니다. 읽는 시간 자체. 그러면 SSD보다도 1000배가 느리죠. 대신에 저 밑으로 갈수록 용량은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건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하이라키라고 하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는 레지스터도 있고 SRAM도 있고 DRAM도 있고 SSD 하드디스크 다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성능과 캐패시티, 용량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메모리들을 구조화를 시켜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프로그램에게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큰 저장 장치가 있는 것과 같은 일루전을 제공하는 게 메모리 하이라키입니다. 그 메모리 하이라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속도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큰 거를 제공하겠어. 서로 다른 메모리 테크놀로지들을 잘 연결해서.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는 거죠. 실제 그 일루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캐싱이에요. 그러면 캐싱은 뭐냐? 캐싱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자주 곧 사용해야 될 데이터들을 잘 선별해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자주 사용하고 곧 짧은 시간 안에 사용할 것들을 잘 예측 선별해서 속도가 빠른 윈 레벨에 올려놓음으로써 대부분의 CPU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속도가 느린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른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에요. 제가 캐시라는 걸 설명할 때 물론 캐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많지만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면 저도 여러분 도서관 가세요? 지금 도서관에서 책 나눠줘요. 그 파기할 이제 오래되거나 아니면 동일한 책이 되게 많아서 파기해야 될 책들을 쭉 놔뒀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5권을 제가 고르면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도서관에 지금 이번 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그 1층 다목적실 가시면 내가 고르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제가 갔을 때 컴과 학생들도 꽤 계시던데 저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컴과 관련된 책들 쭉 뭐 유닉스, 리눅스 책 뭐 운영체제 뭐 이런 거 있는 그쪽에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쪽은 내가 건들지 않으마. 그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지리학 책이랑 심리학 책, 그다음에 역사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5권 골라서 가져왔어요. 도서관 가면 기분이 안 좋으신가? 저는 이제 서점이나 이렇게 책 많은 데 가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보면 막 다 사고 싶고 막. 제 꿈이 나중에 제 집에 지금 그 누구지? 이동진 작가 있잖아요. 그분 집에 가보면 책이 5만 권인가? 몇만 권이 아무튼 있어요. 쫙 이렇게. 그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만화방 가면 이렇게 드르륵 하면 이제 맨 바깥에 책도 있고 이거 열면 안쪽에 또 만화책 있고 이거 열면 또 있고 이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책을 꽉 채워놓는 거. 그게 제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책들을 갖고 이제 북카페 와서 이제 마음껏 책 보고 커피 마시고 하는 걸 나중에 노년에는 해보고 싶은 게 제 로망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제 와이프는 책을 극혐해요. 그래서 호시탐탐 제가 갖고 있는 책을 알라딘에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구에 이제 혼자 살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서울에 사는데 제가 저희 집에 책장을 하나씩 갖다 놓을 때마다 아주 그냥 짜증을 저희 집에는 마루는 다 책으로 차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와이프를 설득했죠. 아이를 위해서. 그치. 아이를 위해서 책이 좋지 않죠. 와이프가 참았어. 근데 애가 이제 커서 이제 학교 갔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중에 불태워버릴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책을 싫어요. 근데 도서관 이제 저는 도서관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저희 세대는 시험 때 가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게 전쟁이었었어요. 지금은 뭐 저희 때도 인터넷은 있긴 있었지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그 비슷한 책들을 도서관에 가서 이제 빌리는 거죠. 그게 전쟁이에요.
없으면 다른 학교 가서 막 빌려오고 막 이렇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을 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딱 했어요. 아, 나한테 책 1, 2, 3, 4, 5, 6, 7, 8, 9, 10 요게 필요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 가서 그 10권을 빌려왔어. 그래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12권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관에 가야죠. 이제 가는 거죠. 버스 타고 가서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다시 12권을 갖고 왔어요. 또 공부하다 보니까 17권이 필요해. 그럼 다시 도서관을 가는 거죠. 이게 캐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캐싱은 뭐냐? 아, 내가 딱 봤더니 1에서 10번, 그 다음 12, 17, 19까지가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예측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다 빌려서 내 책장에, 서재에 있는 책장에 꽂아 놓은 거죠. 그럼 내가 공부를 하다가 12권이 필요하면 나는 도서관을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서재를 가서 내 책장으로 가서 12권을 꺼내서 보는 거죠. 공부하다도 17권이 필요해. 그럼 나는 먼 도서관을 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미리 잘 선별해서 내가 이 기말고사 기간에 곧 사용하고 자주 볼 것이라고 예상했던 책들을 미리 잘 선별해서 골라서 미리 책장에 넣어놨으니까 나는 필요한 데이터를 책을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 책장에 가서 가져와서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캐싱이에요. 즉, SSD나 하드디스크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가 있죠. 모든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에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SSD나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곧 사용할 것들을 잘 선별해서 메모리로 올리고요. D램으로. D램에서 있는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또 특히 자주 사용할 것들을 골라서 S램에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하드디스크나 이런 SSD 데이터들을 우리가 동일한 빈도로 모든 데이터를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주 사용하고 내가 지금 사용한 거 바로 다음에 사용할 것, 곧 사용할 것들을 잘 선별해서 D램이나 S램에 올리게 되면 CPU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매번 SSD나 하드디스크라는 속도가 느린 저장 장치로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른 SRAM에서 찾아보니까 내가 미리 잘 골라놨네. 즉 책장에 내가 잘 빌려놓은 거죠. 미리. 거기서만 계속 데이터를 거기서만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100% 이루어질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상당수 많은 보통 지금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의 데이터가 실제는 저 SRAM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 CPU에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골라서 선별한다는 건 알겠어. 그럼 이렇게 잘 골라서 선별할 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있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만든 코드에는 사람이 그 코드의 문법과 사람의 습성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로컬러티라는 게 있고 이 로컬러티를 잘 활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미리 속도가 빠른 SRAM 같은 데 올려놓은 메모리나 D램이나 SRAM에 올려놓으면 대부분 CPU가 요청하는 데이터들의 대부분을 SRAM이나 D램에서 지원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로컬러티가 뭐냐? 하나가 템포럴 로컬러티고 하나가 스페셜 로컬러티예요. 템포럴 로컬러티는 뭐냐? 일반적으로 한 번 사용된 데이터는 곧 자주 짧은 시간 안에 빈번하게 다시 재사용될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템포럴 로컬러티예요. 즉 내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이 쭉 있어요. 그냥 페이지란 이름을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곧 다 배울 거니까. 데이터들이 있으면 첫 번째 페이지에 데이터가 접근됐으면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곧 높은 확률로 페이지 1을 다시 액세스할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
그게 템포럴 로컬러티예요. 그렇다면 한 번 요청이 됐어. 지금 SRAM에 없는 놈이 하나가 요청이 됐어. 그러면 얘는 SSD나 하드디스크 또는 D램에 있겠죠. 그럼 찾아가요. 얘가 한 번 요청됐으면 곧 자주 짧은 시간 안에 빈번하게 다시 재요청될 확률이 높으니 얘는 SRAM에 미리 올려놓는 거죠. 캐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가 자주 요청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next, 그 다음 요청 때는 저 SSD나 하드디스크까지 가지 않고 SRAM, 캐시 메모리에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실제로는 SSD도 있고 D램도 있고 SRAM도 있지만 내가 요청했을 때 빠른 SRAM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비스 받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느끼는 거는 내 메모리는 SRAM의 속도로 느끼는 거죠. 오케이? 그게 이제 템포럴 로컬러티예요. 두 번째 스페셜 로컬러티는 뭐냐? 일반적으로 어느 하나의 데이터가 요청이 되면 여기 메모리면 메모리 주소죠. 하나가 요청이 되면 곧 자주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확률로 인접한 데이터가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있을 확률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모리 주소 0에 대한 요청이 오면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인접한 주소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있을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처음에 페이지 1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페이지 1은 템포럴 로컬러티를 고려해서 당연히 올라가죠. SRAM에. 그렇지만 1만 올리는 게 아니라 1을 올릴 때 미리 2, 3, 4를 미리 같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스페셜 로컬리티에서 1 다음엔 2나 그 다음엔 3, 그 다음엔 4가 실제 CPU로부터 요청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스페셜 로컬리티예요. 그러면 2, 3, 4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 아래에 있는 하드디스크나 SSD를 가지 않고 SRAM에 얘를 미리 올려놨으니까 SRAM에서 서비스가 되겠죠. 그럼 빠른 속도로 CPU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스페셜 로컬러티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제 정말 템포럴 로컬러티나 스페셜 로컬러티가 많더냐라는 겁니다. 많더라라는 거죠. 이 많은 거는 한 4, 50년 전부터 계속 증명되어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순환문이죠. 루프 스테이트먼트. 많이 쓰죠. 파이썬에서도 쓰고 어떤 하이레벨 랭귀지에서도 쓰죠. 그러면 순환문을 보면 sum은 0, for는 i는 0부터 n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값을 누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 이게 배열이라든가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도 배울겠지만 어레이나 또는 스트럭처 구조체나 유니온이나 모든 것들은 선언이 되면 얘네들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A10 이렇게 인티저 A10 선언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 A0부터 A9까지가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해서 A9까지. 그래서 인티저니까 각각 개별 엘리먼트가 4바이트고 그래서 총 40바이트의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배열은 할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트럭처를 해요. 스트럭처 뭐 KNU 한 다음에 인티저 I 뭐 인티저 A10 하면 그것들도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각각 할당이 됩니다. 컴퓨터 구조 때 데이터 스트럭처 배우셨죠? 네,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스페셜 로컬러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예를 들면 sum이라고 하는 변수, 결국에는 이 각각을 여러분이 그 컴퓨터 구조 시간에 링킹 배우시면 얘 컴파일이 되면 결국에는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텍스트 섹션이 있을 거고 코드나 텍스트 섹션, 데이터 섹션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메모리 주소 어딘가에 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썸 있는 거죠. 메모리 주소 어딘가에 썸이 있을 거고 메모리 주소 어딘가에 A0부터 쭉 해서 A9까지가 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i에 대한 것도 있겠죠. i는 함수에서 한다 그러면 이 스택에 있겠죠. 예를 들어 i 같은 경우. 썸도 만약 함수면 스택에 있을 수 있겠네요, 다. 아무튼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폼은 그다음 더하기 하는 것들도 다 텍스트 섹션에 명령어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쫙 쌓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썸을 제일 처음에 썸을 접근을 했어요. 메모리 주소 어딘가에 썸을 가면 얘는 우리가 한 번 접근됐으면 얘 다시 또 접근될 거야 라고 해서 얘는 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캐시에 올리죠. 그럼 썸은 포문을 도는 동안에 썸은 계속 n번 접근이 되겠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접근이 된 놈이 계속 반복적으로 접근이 된다는 템포럴 로컬리티가 당연히 적용이 될 거예요. 또는 i라고 하는 변수도 당연히 저 루프를 도는 동안에 계속 접근이 될 거예요. n이라고 하는 변수도 계속 체크하는 동안에 얘가 i가 n보다 크냐 작냐를 검증하는 동안에 계속 접근이 될 거예요. 다 템포럴 로컬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로컬리티는 보면 AI라는 배열이 A가 제일 처음에 I는 0이니까 A0 제일 처음에 접근될 거잖아요. 그러면 A0 접근됐을 때 우리는 A0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 유닛. 나중에 여러분 캐시 때 블락이라고 배우셨죠? 캐시에서 메모리랑 캐시 사이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기본 단위는 블락 단위죠. 그러니까 그 블락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개를 옮길 수 있는지는 결정되겠지만 일단 내가 만약 A 0을 접근했을 때 예를 들면 0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0, 1, 2, 3 이렇게 동시에 가져와요. 16바이트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A1에 대한 접근이 왔을 때 우리는 메모리 접근 안 하고 SRAM에서 처리할 수 있죠. A2 처리할 수 있죠. A3 처리할 수 있죠. A4는 없으니까 다시 미스가 나서 가져오는데 그때는 A4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A4, 5, 6, 7 같이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5, 6, 7은 SRAM에서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셜 로컬리티가 있죠. 명령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명령어는 우리가 시퀀셜하게 수행이 되잖아요. 시퀀셜하게. 그러니까 하나를 가져올 때 동시에 넥스트 뭐 얘도 한꺼번에 14개씩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스페셜 로컬리티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 명령어가 루프를 도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접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템포럴 로컬리티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하이레벨 랭귀지의 스테이트먼트들에서 보면 템포럴 로컬리티랑 스페셜 로컬리티는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저도 여기 학회지는 가끔 논문을 내는 학회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회지입니다. 여기서가 한 10년에 한 번꼴로 동일한 논문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실제 로컬러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신 응용 프로그램들에 따라서. 그래서 얘를 보면 이게 2009년도에 나온 거고 그때 이제 컴파일러를 본 거예요. 컴파일러를 보면 이게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실제 CPU 사용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제 메모리의 주소입니다. 메모리 주소에. 그러면 그림을 딱 보면 가로축으로 굵은 선, 세로축으로 굵은 선들이 보이죠. 맞아요? 그러면 자 가로축으로 여기를 한번 볼게요. 굵은 선이 보여요. 얘 얘는 자 얘가 한 0초에서부터 쓰이면 얘는 계속 200, 400 계속 쓰이는 거죠. 얘는 굵은 선으로 써 있다는 그만큼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동일한 메모리 주소죠. 가로 여기 만약 주소가 뭐 0.6이라 그러면 0.6인 게 쫙 있는 거죠. 얘 뭘 의미해요? 이 가로축은 템포럴 로컬리티를 의미하죠. 여기 각각 가로축들이. 그러면 세로축이라고 지금 세로로 보이지만 얘는
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 확장해 보면 이렇게 보여요. 1차 직선처럼. 그러면 처음에 여기, 그다음 여기 계속 인접한 메모리 주소를 접근해 나가는 거죠. 굵은 성들이. 얘네들은 뭘 의미해요? 스페셜 로컬리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때 가로, 세로 쪽으로 굵은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만큼 로컬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2020년대 지나서도 한 번 요 논문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LLM 관련한 워크로드에서도 이런 로컬러티가 있느냐가 이제 최근에 좀 이슈긴 하거든요. LLM 관련한 응용들은 로컬러티가 정말 이전에 거 대비해서 더 높으냐, 낮으냐, 어떻냐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어서 뭐 그걸 또 열심히 돌려보는 연구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컬러티 때문에 캐싱이라는 기능이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CPU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완전 랜덤하면 사실은 캐싱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로컬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캐싱을 했을 때 대부분의 CPU가 요청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SRAM이라고 하는 빠른 속도의 메모리,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멈출까? 나중에 그걸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문제는 그런데, CPU에서 요청하는 모든 데이터를 캐시가 지원할 수 있어요? 100%다? 있어요, 없어요? 왜? Why? 왜 없을까요? 왜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에? 아니, 저는 앞에 말이 훨씬 더 정감 있고 좋아요. 그죠, 그죠. 쪼매내서 안 돼요. 맞습니다. 쪼매내서 안 돼요. 왜? 데이터가 예를 들면 전체 데이터가 1테라인데 SRAM은 기껏해야 몇백 메가바이트예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 중에 결국은 일부만 우리가 잘 선별해서 올리는 거죠. 일부만 올릴 수밖에 없어요. 다 올릴 수 있으면 좋죠. 다 올릴 수 있으면 사실은 하이라키가 필요 없죠. 그냥 속도도 빠르고 큰 놈이 하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메모리는. 아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도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유명한 학회가 있었는데 화웨이에서 이제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한 이제 그 워크샵을 열었어요. 화웨이에서. 돈도 막 뿌리는 학회인데 중국이 요즘 돈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초청을 받아서 저도 갔어요. 제가 나름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외국도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학회가 한국에서 열려서 한국에 이제 서울대나 카이스트 교수님들도 한 세네 분씩 오시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교수님 네 분, 다섯 분인가? 카이스트 교수님 네 분, 연대 교수님 두 분, 포항대 한 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국에선 참석을 했고, 그다음 외국에 있는 교수들 이제 쭉 오셔서 말이죠. 워크숍이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노가리 까는 거죠. 그래서 뭐 거창해요. 노가리 까는 주제는 뭐 차세대 뭐 어떻게 뭐 넥스트 에라 메모리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써 있긴 한데 그냥 노가리만 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막 사람들이 뭐 뭐 이런 이머징 메모리가 나오면 어쩔 거고 어쩔 거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화웨이 주최 측에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시냐?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랬어요. 왜? 여기 이제 아키텍처 하시는 이제 그 학교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는 막 최신 메모리라고 M램, R램, F램, P램 이게 80년대부터 있던 거예요.
80년대부터. 90년대도 회사들이 연구했고, 2000년대도 연구했고, 2010년도 계속 연구만 해요.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랬죠. 이래 이래서. 아마 여러분, 제가 뭐,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속도도 빠르고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큰 주제를 얘기하지만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한 향후 2, 30년 내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메모리 하이라키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다 못 집어넣잖아요, S래.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캐시에서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나 SSD에 있는 거를 저 SRAM에 어떻게 집어넣을래라는 거죠. 어디에 넣을 거야? 좁으니까. 쬐끄맣잖아. 다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못 넣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저기에 위치시킬 거며 두 번째, 저게 꽉 찼는데 새로운 게 나오려면 저 중에서 어떤 걸 빼낼 거야? 교체해야 될 거잖아요. SRAM이 꽉 차 있는데 새로운 요청이 왔어요. 그럼 얘 템포럴 로컬리티 있을 거니까 얘 올려야 되잖아. 근데 SRAM이 이미 꽉 차 있어. 그럼 뭔가 빼내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D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SRAM에,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에 위치시키는 방법. 그걸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라고 하고요. 얘가 꽉 차 있을 때 그러면 어떤 걸 빼내고 교체할 거냐. 그걸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할 때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 때를 한번 환기해 보시면 세 가지의 방식을 배우십니다. 첫 번째가 다이렉트 맵드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고요. 세 번째가 이 중간의 하이브리드 타입인 셋 어소시에이티브 방식. 기억나세요? 아니, 이름은 들어본 거 기억나세요? 아, 내 질문 안 할게. 뭐냐고. 이름은, 그 세 개 들어본 거 같긴 하다. 손. 그냥, 진짜 들어본긴 한 거 같다.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본 거 같다. 손. 들어보지도 못했어? 진짜로? 너무한 거 아니야? 컴퓨터 구조 다 들으셨다며. 제가 몇 분은 얼굴도 익어요. 근데 그걸 안 들어보셨, 그럼 기말고사 어떻게 보셨대? 다 재수강 하셔야 되나? 어? 아무리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방학 때 까먹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 잊어버리면 좀 그것 좀 아니지 않아요? 응? 응. 다이렉트 맵드 저희가 나중에도 하니까 아예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걸 설명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MT나 OT 같은 거 잘 안 가시나? 그런 게 잘 없어요? 잘 몰라서. 저희 때는 MT, OT 이런 거 되게, MT 같은 거 되게 많이 갔거든요. 과 단위로도 가고, 뭐 다른 학교랑 조인트 MT도 가고, 뭐 엄청 많이, 뭐 좋게 말해서 뭐 멤버십 트레이닝 이제 술 먹고 노는 거죠. 그냥. 그러면 보통 이제 신입생 딱 되면 OT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OT는 있지 않아요? 오리엔테이션? 그쵸? 예. 자, OT를 하면, 자, OT를 딱 한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지금은 제가 어떤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와보라고 하는데 제가 못 가고 있는데 시간이 저희 때는 그냥 죽어라 마셔요. 죽어라 마십니다. 죽어라 마시고 그냥 노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희 때는 막 술 막 먹고 이제 신입생들 쫙 앉아 있으면 이제 고참들이 돌아가면서 술 막 계속 먹여요. 고참이라고 봤자 뭐 기껏해야 2학년, 3학년들이긴 한데. 가지고 끝나고는 막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불 껐다 켰다 하면서 춤추고 놀고 막 노래 부르고 놀고 그래요. 그냥. 근데 보통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이제 자야 되잖아. 그럼 방에 들어가서 자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통은 위에서 어떤 식으로 할당을 하냐면 심플하게 이렇게 할당해주죠. 방이 이제 101호, 102호, 110호에서 110, 109호, 110호까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개의 방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다 때려 넣어서 자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각 뭐 예를 들면 10명씩 들어간다고 쳐요. 10명씩 들어갈 수 있어. 잔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그냥 봤다가 빈방 있네? 빈방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딱 봤더니 한 명밖에 없네? 10명까지는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뭐 101호 봤더니 10명 꽉 찼어. 그리고 이미 막 널브러져 있고 막 피자 한 판 있고 난리야. 안 가. 102호 여기도 10명 꽉 찼어. 안 들어가. 107호 갔더니 3명밖에 없어. 비어 있네. 들어가자. 그냥 비어 있는데 아무 데나 비어 있으면 그냥 비어 있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 이게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에요.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그래서 만약에 D램이나 하드디스크에서 뭔가 데이터를 올려야 되는데 봤더니 S램에 빈 공간이 있어? 그냥 거기에 빈 공간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학생 회장이 좀 깐깐해. 나름 해병대 출신인가 봐. 얘네가.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101호는 네 학번이 끝이 1번이면 101호야. 너는. 네 학번이 끝이 2로 끝나면 넌 102호야. 네 학번이 끝이 8로 끝나면 넌 108호에 가서 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장소가 고정돼 있는 거. 내 학번이 있으면 예를 들면 내 학번을 이 말은 10으로 나눠서 나머지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 학번이 9431070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110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들어갈 장소가 그냥 한 군데로 메모리 같으면 내 메모리 주소가 있으면 메모리 주소를 예를 들면 10으로 나눠서 나머지에 맞춰서 예를 들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내가 메모리 주소가 있으면 즉 내 학번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들어갈 방이 정해져 있는 게 다이렉트 맵드 방식이에요. 다이렉트 맵드. 자, 이 두 개가 이제 양극단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자,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저는 이제 110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10명이 꽉 찼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사람은 110호가 다 찼네? 그러면 쓱 다른 방을 보죠. 안 차 있는 방. 그래서 비어 있는데 사실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이렉트 웹도 방식에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 웹도 방식에서는 만약에 얘가 꽉 차 있어? 근데 다른 방이 비어 있어도 나는 이 방으로만 가야 돼요. 그럼 얘가 꽉 차 있으면 자는 놈 한 놈을 끌고 나와야 돼. 끌고 나와서 빈자리를 만들고 난 들어가 자야 되는 거예요. 뭐 동기사랑 나라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끌고 나와서 그냥 땅바닥에 놓고 난 들어가야 돼요. 다이렉트 웹투 방식. 옆에 빈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풀리 오소시에이티브는 그냥 빈 방 있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다이렉트 웹투 방식은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비효율적으로. 맞아요? 실제 비효율적인 건 맞아요. 지금 우리는 끄집어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실제 S램 입장에서는 거기 있는 데이터를 다시 저장 장치로 내려보내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걸리겠죠. 내가 그냥 빈 데 있으면 쑥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겠지만 컴플리트 믹스 아니면 컴퓨터 구조 때 배우셨겠지만 컴플리트 믹스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예를 들면 꽉 차 있는 방이야. 근데 예를 들면 나랑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데이터가 계속 반복돼서 요청이 돼.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얘 빼내고 또 얘가 호출되면 내가 빠지고 계속 미스가 발생하는 거야. 만약 빈방이 있는데 둘 다 빈방이 있어서 넌 여기 나 여기 있으면 미스가 날 일이 없는데 빈방이 있음에도 다이렉트 벡터 방식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풀리 오소시에이티브 방식을 쓰는 게 효율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풀리 오소시에이티브 방식에서 문제가 뭘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어? 그렇죠. 찾기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총장님이 와가지고 누구 학생 좀 불러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 오소시에이티브 방식은 이 새끼, 아니, 얘가, 이 학생이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모르죠. 다 문을 열고 가서 얼굴을 다 까봐야 돼요. 얘 어디 있나, 뭐 어디 있나, 막 다 까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즉, CPU에서 데이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캐시 메모리에서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캐시 전체를 다 서칭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서치 타임 무시할 수 없이 큽니다. 근데 다이렉트 맵 방식이면 예를 들면 저를 찾는다고 해요. 그러면 김명석 학번 9431070 0 110호에 있겠네? 바로 가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다이렉트 맵드 방식은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이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 어디 있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요. 자, 그러면 다이렉트 맵드 방식은 내가 들어갈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스 확률은 높지만 매번 꽉 차 있으면 딴 데 못 가고 이동 꺼내야 되고 있지만 찾기는 빠르고요. 풀리 오소시에이티브 방식은 그냥 비어 있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니까 미스를 관리하는 데는 좋지만 얘를 찾기에는 이놈이 어디 있는지 찾기에는 빡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크로스 하는 거죠. 그게 셋 오소시에이티브 방식. 셋 오소시에이티브 방식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심플하게. 야, 학번이 예를 들면 짝수면 짝수방, 홀수는 홀수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방이 하나로 고정되진 않죠. 내가 예를 들면 제가 0으로 끝나니까 110호로 간데 꽉 차 있어. 그러면 108호, 106호, 104호, 102호는 내가 보고 비어 있으면 거기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는 거야. 대신에 101호, 103호, 105호, 107호, 109호는 못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니면 야, 0, 1 니네들이 방을 공유하고 2, 3 공유하고 4, 5 공유하고 6, 7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이렉트 맵드 방식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조금 더 자유롭고 풀리 오소시에이티브 방식보다는 내가 이놈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데 조금 더 쉽겠죠. 예를 들면 짝홀수로 나눴으면 내가 10개 방을 다 뒤질 필요 없이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보면 짝수 방만 뒤지거나 홀수 방만 뒤져보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셋 오소시에이티브 방식입니다. 개념 이해되세요? 오케이?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메모리 매니지먼트 할 때 배우는 주소 변환을 위한 그 캐시가 TLB라는 캐시가 있어요. TLB라는 캐시가 있는데 그 TLB라는 캐시는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을 쓰긴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서 그놈은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을 쓰긴 하고 물론 이 TLB를 나중에 뭐 셋 어소시에이티브로 하면 효율이 좀 좋아지니 많이 하는 논문들은 있어요. 근데 뭐 큰 차이가 없어서 실제 제품에는 잘 그렇게 쓰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배우는 게 이제 결국에는 캐시라고 하는 걸 쓸 때 핵심은 CPU가 요청하는 놈이 가능한 SRAM에 있을 때가 좋은 거죠. 내가 요청을 했는데 SRAM에 있어. 그거는 캐시에 잘 내가 선별해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캐시 hit이라고 하고요. 내가 요청을 했는데 SRAM이 없네? 그럼 메모리나 스토리지까지 내려가야 되죠. 그걸 캐시 미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이제 성능을 높이려면 hit을 높여야 되는 거죠. hit 레이쇼를. 그리고 미스 레이쇼를 낮추는 거죠. 그럼 미스가 발생하는 그러면 원인이 뭐냐? 그게 세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3C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콜드 스타트 미스예요. 얘는 피할 수가 없어요. 뭐냐?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SRAM이 꽉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 사면 비어 있겠죠, 처음에는. 컴퓨터 껐다가 키면 비어 있겠죠.
SRAM이나 D램은 우리가 나중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볼라타일 메모리에 휘발성 메모리라고 해서 전원을 끄면 해당 데이터가 다 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하드디스크나 SSD는 넌 볼라타일 메모리라고 해서 비휘발성, 즉 전원을 꺼도 그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전원을 끄기만 해도 SRAM은 확 비죠. 그러면 전원을 껐다가 제일 처음에 켜서 다시 시작해. 그러면 그때는 SRAM이 비어 있는데 힛이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죠. 그걸 콜드 스타트 미스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캐패시티 미스예요. 얘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용량 미스예요. 어떤 미스일 것 같아요? 왜 발생하는 미스일 것 같아요? 이름만 딱 들었을 때? 응? 그렇죠. 캐시가 아까 전에 학생분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캐시가 조그마니까, 쪼매나니까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캐시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스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게 캐패시티 미스. 이 두 가지 미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컴플리트 미스. 컴플리트 미스는 뭐냐? 예를 들면 아까 다이렉트 맵도 방식에서 말할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8과 16이 뭐 메모리 주소 8, 메모리 주소 16이 계속 요청이 돼요. 반복적으로. 근데 얘가 다이렉트 맵도 방식이라 가지고 이 방 하나밖에 못 가. 둘 다 같은 방에 있어. 근데 여기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 한 명밖에. 그럼 8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른 방이 비어 있어도 얘 8은 요 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16이 그다음에 8이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 16이 요청이 들어와. 그럼 8 빼내고 16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 비어 있는데. 근데 또 8이 요청돼. 그럼 다시 16 빼내고 8 들어가야 돼. 이게 컴플리트 미스. 다른 데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갈 방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스예요. 만약 다른 방에 그냥 8은 이 방, 16은 다른 방에 넣어놓으면 문제 없잖아요. 이게 컴플리트 미스예요. 그러면 컴플리트 미스가 제일 큰 놈은 뭘 것 같아요? 세 가지의 방을 다이렉트 맵트 방식, 셋 오소시에이티브, 풀리 오소시에이티브 중에서 컴플리트 미스가 제일 큰 놈, 다이렉트가 되는 거죠. 제일 적은 놈, 풀리가 되는 거죠. 풀리에서는 컴플리트 미스가 없어요. 제로예요. 왜? 꽉 차거나 비거나 빈 놈이 있거나 꽉 차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미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셋 오소시에이티브는 어중간하게 중간인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는 대부분이 다 셋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셋과 어소시에이티브는 이제 컴퓨터 우조 시간에 뭐 자세히 보는 거지만 개념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방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몇 개의 방으로 할지가 셋이에요. 음. 전체를 하나의 큰 방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풀리 어소시에이티브죠. 아무데나 들어가. 짜잘짜잘하게 나눈 게 다이렉트 맵인 거고. 그냥 그러면 듬성듬성 나눠서 아유 여기 아무데나 이쪽 거 아무데나 들어가 이쪽 거 아무데나 들어가 이게 셋 어소시에이티브예요. 개념적으로는 캐시는 이걸로 거의 끝이에요. 물론 실제는 이제 계산도 해야 되는 것도 많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리고 하나 더가 캐시 코이런스 또는 컨시스턴시의 문제예요. 얘는 사실 운영 체제에서도 나중에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발생하는 이유는 컨시스턴시나 코이런스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여기에 예를 들면 X는 1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이 X가 선별이 돼서 메모리에도 올라갔어요. 얘가 또 자주 사용될 거라고 해서 SRAM에도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올라갔어요. 선별돼서. 얘가 뭐 템포럴 로컬리티가 있어서 여기에도 올라갔고요. X는 1이 올라갔고 얘도 X는 1이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CPU가 연산을 해서 X 값이 SRAM에선 X가
x 다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로 바뀌었어요. 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SRAM에 있는 X는 2로 바뀌었고 D램과 SSD는 그대로 X가 1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죠. 이해되세요? 이러면 컨시스턴시, 일관성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메모리 하이라키가 아니고 저장 장치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컨시스턴시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컨시스턴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일한 데이터가 서로 다른 메모리 미디엄, 하드디스크나 D램이나 SRAM, 서로 다른 메모리에 동일한 데이터가 다 서로 다른 메모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동일한 데이터가. 계속 복사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는 게 여러분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셨는지 기억은 모르겠지만 write through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 write back 방식이 있어요. write through는 내가 SRAM의 데이터가 바뀌는 그 순간 D램과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도 동시에 다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컨시스턴시 문제가 해결되죠. write through 뚫어서.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속도가 느려지죠. 왜? 메모리의 데이터를 쓰는 거랑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쓰는 건 다 IO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 X란 놈이 한 번만 값이 바뀔 거란 보장 있어요? 계속 연산해서 계속 X1이 2로, 3으로, 다시 1로, 7로 계속 바뀌면 그때마다 메모리도 쓰고 하드디스크도 쓰고 그럴 거냐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백은 뭐냐? 기다려요. 라이트백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값을 플러시할 때, 즉 얘가 리플레이스가 될 때가 있잖아요. SRAM은 꽉 차니까 항상 리플레이스를 하거든요. 리플레이스를 할 때 그때 최종 값을 D램과 하드디스크에 쓰자. 이게 라이트 백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물론 여기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라이트 스루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라이트 백은 일시적으로는 데이터가 일관성이 깨지죠. 만약 이때 만약 SRAM에 있는 X는 2고 D램과 하드디스크에 있는 X가 1일 때 여러분이 예를 들면 프린트로 출력을 빵 해버려요. 모니터에 출력을 해요. 그러면 X는 무슨 값이 나와요? 1이 나와요. 왜? IO 장치는 뭘 봐요? DMA 했잖아요. 어디에 있는 값을 가져가요?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가요. 이해되세요?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 컨시스턴시는 IO가 라이트를 할 때도 발생을 해요. 여러분이 키보드로 X는 2라고 쳐버렸어. 근데 예를 들면 X가 1로 다 올라갔어. 예를 들면 원래 X는 1, X는 1, X는 1.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X는 2라고 쳐버렸어. 그러면 얘랑 얘 값은 X는 2로 바뀌거든. 근데 얘는 X는 1로 남아있죠. SRAM은 여전히. 이때도 컨시스턴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지금도 연구로 논문 같은 데로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냐.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하면 사실 캐시에 대한 개념은 끝납니다. 물론 멀티레벨 캐시를 갖고 계산을 하고 하는 문제들은 있지만 예로 보고 기본 캐시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저희가 뒤에 갔을 때 캐시 설명 따로 안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럼 로컬러티 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뭐 요거는 컴퓨터 구조 시간에도 있는 건데 각각 그 영역이 해당하는 게 뭔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데이터에 들어갈 거고요. 얘도 글로벌 베리어블이니까 데이터에 이제 메모리 데이터 섹션에 할당이 될 거고 얘도 그냥 글로벌 베리어블이니까 거기로 갈 거고 얘는 함수죠. 함수니까 얘는 당연히 명령어니까
코드 섹션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메인도 함수니까 코드 섹션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은 메인도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지원은 스택에서 합니다. 그래서 요 것들은 다 스택에서 지원을 할 거예요. 얘도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다 스택이죠. 그리고 얘네는 멜록이니까 함수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요청이니까 힙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버추얼 어드레스는 실제 해보면 매번 달라진다 뭐 그냥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를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트랜스페어런스하고 효율적이고 뭐 프로텍션이고 뭐 이런 거긴 해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저렇게 쓰는 이유는 사용자 편의성이에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여러분이 실제 D램에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고 D램의 사이즈가 얼마니까 뭐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이런 거를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만의 무한한 메모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편하게 코딩하고 쓰라는 거예요. 잡다한 일은 누가 해줄까? OS가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버추얼 메모리의 핵심입니다. 그다음 메모리 API는 저희가 포크 했듯이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이거는 좀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들을 해놨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여러분이 프리를 똑바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요것들을 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쭉 써놨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멜록이랑 프리 쪽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예, 멜록과 프리 쪽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댕글링 포인터, 프리를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댕글링 포인터 이런 부분들까지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 뭐 이런 그 뒤에 것까지는 뭐 굳이 많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뭐 SBRK 같은 경우는 브릭 브릭은 저거는 결국에는 힙의 엔드포인트 가장 높은 메모리 주소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아 그런 게 있구나 예, 라고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주소 변환에 대한 거예요. 주소 변환. 그래서 저희가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상 메모리, 즉 로지컬 메모리의 개별 주소들이 실제는 피지컬 메모리에 해당 데이터가 매핑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또는 CPU가 로지컬 메모리 주소를 사용해서 뭔가의 데이터 연산을 할 때, 그러면 그 실제 데이터가 메모리 실제 D램에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각 개별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개별 로지컬 메모리 주소가 실제 피지컬 D램에 어느 주소에 매핑되어 있는지를 다 저장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실제 피지컬 주소로 바꿔서 실제 피지컬 D램에서 값을 갖고 와야 돼요. 그게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메모리라고 하는 공간은 항상 부족하니까 얘가 꽉 찼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메모리의 일정 데이터를 선택해서 디스크로 내려보내고 그 빈 공간에 우리가 새롭게 요청되는 데이터를 올려야 되는 거죠. 이러한 메모리의 공간을 관리하는 기법, 메모리 매니지먼트 이 두 개를 저희가 핵심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중에 첫 번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운영 체제가 사용하는 모든 기법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뭔가를 툴을 제공하고 리소스를 제공하고 그 리소스를 기반으로 운영체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를 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택합니다. 물론 운영체제의 역사,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매 챕터마다 그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발전한 역사를 보면 항상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서킷으로 지원할게, 하드웨어로 지원할게 라는 식으로 연구를 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아 하드웨어 필요 없어 모든 거 다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연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막 논문들이 나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논문들은 다 쓰레기라고 봅니다. 쓸모도 없는. 결국에는 하드웨어의 다양한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하는 게 가장 에피션트해요. 음. 결국에는 그리고 모든 운영체제는 모든 기법들은 다 그러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도 결국 나중에 저희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가 제공해주는 그런 기회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OS가 최적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은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꾼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래? 라고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이 있어서 지금 현재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법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오버헤드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저희가 스케줄링도 비슷하게 했지만 저희가 이런 가정을 갖고 먼저 볼게요. 먼저 어드레스 스페이스, 즉 버추얼 메모리의 상에 있는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연속된 피지컬 메모리의 연속된 공간과 대응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드레스 스페이스, 가상 버추얼 메모리, 로지컬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의 크기는 피지컬 메모리 크기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치, 그 개별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고 하는 가정을 일단 하면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 가정은 뭐냐면 사실은 보시면 되게 심플해요. 요거 말고 자, 요런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 1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예요. 즉 프로세스 1이 사용하는 버추얼 메모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버추얼 메모리 크기는 몇으로 되어 있죠? 16kb로 되어 있죠. 피지컬 메모리는 지금 몇 킬로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64kb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드레스 스페이스보다 피지컬 메모리가 지금 크다는 거죠. 실제는 대부분 안 그렇죠. 근데 일단은 얘가 크다고 가정할 거예요. 두 번째, 요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전체, 즉 코드, 힙, 스택, 그다음 중간에 빈 영역 이 전체가 피지컬 메모리의 연속된 영역에 할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전체가 예를 들면 얘는 따로가 아니라 이 전체가 연속된 이 공간 내에 할당이 된다라는 게 저희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예를 들면 프로세스 1 얘가 프로세스 1인 거면 프로세스 2도 똑같이 16kb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프로세스 2에 대한 아이고 왜 이러지? 2에 대한 어드레스 스페이스도 똑같이 16kb로 있다는 게 앞에 얘기한 그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지만, 자, 얘는 이렇게 연속된 여기로 딱 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어떤 주소, 예를 들면 16kb인데 내가 주소, 예를 들면 여기 뭐 14kb라는 놈의 얘가 주소라고 쳐요. 얘가 실제 피지컬 메모리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주어지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기에서 요 어드레스 스페이스상의 14kb는 피지컬 메모리의 어디에 위치해요? 주소가. 음, 응? 그쵸. 46kb에 위치해 있죠. 그쵸? 왜? 우리는 얘가 통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으로 가면 여기 0kb가 어디로 간 거예요? 32로 갔잖아.
그리고 여기에 14kb만큼 떨어지니까 30에서 14 더하면 46kB 위치에 있겠죠. 이해가 돼요? 왜? 이게 그대로 갔으니까 요 안에서의 오프셋이 그대로 여기도 오프셋으로 가 있죠. 그러면 내가 얘가 피지컬 메모리에 0kB가 피지컬 메모리에 어딘가로 갔을 때 그 시작 주소죠. 32kB라는 값만 있으면 우리는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첫 번째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얘가 이런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왜 제약사항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갖고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